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발표 이거 세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공지해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이거의 마지막 세션이어서 다른 세션과 다르게 앞에 그 커뮤니티 할 수 있는 장소가 치워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션 끝나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커뮤니티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앞에서 간단하게 얘기 나누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발표가 종료되기 전에 따로 Q&A 진행해서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거니까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 그 커뮤니티 이거 그 세션 끝나는 시점에 저희 오늘 인프콘 엔딩 동영상이 나올 예정이라서 그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간단하게 시청 같이 하고, 저도 처음 보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고 마무리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지막 세션인데도 힘드실 텐데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프론트엔드에서 프론트엔드란다. 많이 긴장했죠? 저는 인프랩에서 프론트엔드 개발하고 있는 이문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에서 진행할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인프론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강바구니가 개편됐는데요. 그 수강바구니를 개편하면서 경험했던 거를 전달해 드리는 거지만 그 내용 중에서도 보시다시피 지속 가능한 프론트엔드 코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세션을 준비할 때 검색을 해봐도 뭐 지속 가능한 환경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지구라든지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속 가능하다는 거를 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이라는 아주 흔한 상황에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과 변경이라는 어떤 2차원 평면도를 그려봤습니다. 이 변경 비용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변경을 할 때 소모되는 시간, 그러니까 어떤 코드를 수정을 하다 보면은 긴 코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적은 코드는 빨리빨리 수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코드는 봤을 때 와 이거 진짜 잘 짰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떤 코드는 내가 짜도 참 XX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코드를 수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과연 잘 동작하는지, 그리고 혹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리스크가 뒤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변경 비용이라는 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변경하지 못할 수준의 어떤 코드, 봤을 때 화부터 난다, 혹은 봤을 때 이거는 수정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정말 많이 겪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만들지 않고는 도저히 수정할 수 없다, 어떤 변경에 대한 요청 사항을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게 되는데 이 지점을 갈아엎기 지점이라고 좀 재미있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겠다 이런 좀 순화된 표현보다는 저는 꼭 극단적인 말을 써야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갈아엎지 않고서는 도저히 수정할 수가 없어. 그런 코드를 최대한 안 만드는 게 저희 이번 수강바구니를 개선할 때 좀 집중했던 점이 있습니다. 제가 개발을 얼마 시작하지 않았을 때 이제 많이 발생을 했고, 최근에도 이런 코드를 좀 작성하는 편인데 갈아엎기 지점에 아주 빠르게 근접하는 코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작성할 때는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고, 제가 일명 이제 빨간 약 코드라고 부르는데 다쳤을 때 만능처럼 바를 수 있는 그런 빨간 약 패치를 하다 보면 갈아엎는 마음을 먹는 것도 쉽고 갈아엎을 수밖에 없도록 코드가 작성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래도 머리에 넣는 게 있다고 조금 배우다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수정에 대해서 반영을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구조가 됐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구조를 짜니까 도저히 갈아엎지 않고서는 수정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수강바구니를 개선할 때 중점을 뒀던 거는 이런 감정 상태라든지 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갈아엎는 것만은 최대한 피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코드 같은 경우에는 갈아엎어야 하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상급자한테 보고하기도 참 껄끄럽죠. 이거 갈아엎어야 돼가지고 일주일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좀 수정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코드가 좋은 코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엎을 정도의 코드는 아닌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좀 지속 가능한 코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이번 세션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좀 준비 운동을 한 거고요. 장표가 좀 깁니다. 이번 세션은 이런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도구, 그러니까 이런 지속 가능한 코드를 만들기 위해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에 대해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서 어떤 효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개발자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함께 일하는 PO나 PM과도 연관이 있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받았는지를 간단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문을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프런의 코드가 꽤나 좀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Node.js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션을 이해하시려면 아주 간단한 Node.js 코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죠. 그래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Node.js를 통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제에서 살펴볼 수강 바구니 라우트인데요. 여기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요청을 받아서 HTML 문자열을 반환해주는 라우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저 기나긴 문자열을 함수로 빼고 싶겠죠. 그게 렌더 함수입니다. 그래서 렌더 함수는 별거 없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코드는 이벤트 코드입니다. 이 이벤트 JS 한 곳에 한 페이지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 로직과 UI 로직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안 그런 서비스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이 있겠죠.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사실 단순하지만 혹시 이제 리액트만 개발하셨거나 뷰만 개발하셨으면은 저게 무슨 코드지? 쿼리 셀렉터가 뭐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를 분석할 텐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지속 가능한 코드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문제를 분석하고 어떤 점을 수정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야,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당황스럽겠지만 HTML 마크업입니다. 마크업을 저런 식으로 의미론적으로 안 짜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시절에 마크업이라는 게 개발자한테 중요하고 개발자가 이해할 수 있으면 아무렇게나 짜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접근성을 포기한다면, 근데 막상 수정을 하려고 하면 의미론적으로 짜지 않으면 HTML의 마크업 구조가 이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모두 다 div로 돼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요소가 div, 패러그래프, p, 스팬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요소들로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구조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프런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많은 사용자가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접근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구조를 갈아엎지 않고는 수정할 수가 없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 이런 어떤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강 바구니가 그전에는 담겨져 있는 상품을 모두 결제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선택해서 결제할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전에는 전체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자료 구조가 배열이 아닌 게 아니었거든요. 똑같이 배열이고 선택해서 담을 때도 배열로 담는단 말이죠. 그래서 수정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코드에 선택 결제라는 기능을 넣으려고 하니까 코드 자체를 이해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갈아엎지 않고서는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만약에 수강 바구니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거나 어떤 수정 사항이 발생했을 때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을 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라고 코드를 딱 봤을 때 명확하게 짚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구조일까 싶더라고요. 제가 그렸지만 그냥 단박에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렵다. 이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코드 구조가 아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걸 그렸을 때는 어떤 마인드셋으로 그렸냐면요. 잘 나오네요. 여기에 있는 JS는 그 이벤트 핸들링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애드 이벤트 리스너 같은 거겠죠. 여기 이제 오더라고 하는 거는 프론트엔드에 있는 어떤 그 주문 정보를 다루는 객체쯤이라고 할까요? 여기 있는 메이크 오더는 뒤에서 다루겠지만 서버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주문 정보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다 보니까 서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서드를 프론트엔드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주문 정보 생성할 때 그리고 프론트엔드에서 결제 정보를 노출할 때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코드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지금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 집중해서 보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주문 정보를 보고 싶으면 어느 부분을 봐야 할지가 좀 어렵죠. 주문 정보를 어디서 계산하고 있지? 그래서 보기가 어렵고요. 규모가 크든 작든 거의 모든 영역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UI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이렇게 동작하는 거를 저렇게 동작하도록 바꿔야 한다 할 때 UI 쪽만 보는 게 아니라 주문 정보를 계산하는 쪽까지 같이 봤어야 했던 거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다시피 뷰 업데이트를 주문 정보를 주문 로직을 다루고 있는 쪽에서도 같이 다루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쿠폰 정보를 업데이트했어요. 예를 들어 유저가 쿠폰을 클릭을 했으면 여기에서 주문 정보를 계산하는 걸 보내면서 쿠폰 정보에 대한 UI 업데이트를 얘가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관련된 로직을 한 곳에서 보기는 쉽지만 진입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드를 파악하는 데에서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수정을 해도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 로직을 수정하든 그 뷰를 바꾸는 로직을 수정을 하든 그러면은 봐야 하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뷰 업데이트 로직을 살펴보는데 백엔드에 있는 메이크 오더라고 하는 핵심 비즈니스 로직까지 같이 살펴봐야 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우리 프로젝트만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제가 경력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뭔가 프론트엔드는 왠지 모르겠는데 상급자들이 빨리빨리 만들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되지 않았나. 아주 익숙한 어떤 냄새가 많이 났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 그림에서의 문제점은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뷰에 있는 로직하고 어떤 유틸리티 함수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이 함께 사용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수강 바구니 페이지에서 프로덕트 아이디를 안 쓰는 곳이 있을까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날 것 그대로 있는 데이터를 뷰 로직과 그리고 주문 정보를 다루는 곳 그리고 유틸리티 함수까지 전부 접근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프로덕트 아이디스를 어떤 외국인 직장인이 들어와가지고 프로덕트 아이디스가 아니라 프로덕트 아이즈라고 지어야지라고 하면은 저 이름 한 번 바꾸는데 모든 로직을 다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셀렉티드 쿠폰이라는 거의 자료 구조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한 필드가 더 추가돼야 돼 하면은 모든 로직을 다 봐야 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공용으로 쓰다 보면은 특정 로직을 분리해서 보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부터 이제 살펴보셨겠지만 이 메이크 오더라고 하고 하는 백엔드 로직을 같이 사용하고 오더라고 하는 프론트엔드 객체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호흡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파트너로서. 그러니까 백엔드는 이번에 수강 바구니 개선 스케줄이 없어요. 근데 프론트엔드는 개선 스케줄이 있어요. 그럼 프론트엔드가 백엔드까지 가가지고 수정할 수가 없죠. 근데 중차대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프론트엔드는 카멜 케이스로 리팩토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컨벤션도 바꾸고 있었고 자료 구조도 프론트엔드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었는데 백엔드 코드는 그대로 있었던 거죠. 백엔드는 스네이크 케이스를 쓰고 있고 어떤 자료 구조에 뎁스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언더스코어를 사용하고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조화롭게 합치는 것도, 그러니까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번 개선에서의 어떤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구들을 선정을 했어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구를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접근성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을 개선을 했지만 이 세션에서는 HTML과 관련된 세션이 주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로 저희는 HTML 마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HTML 리빙 스탠다드 문서를 자주 참고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 전체적으로 문서가 개요가 잘 작성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저 헤딩스 맵이라는 크롬 익스텐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하우스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겠죠. 라이트하우스를 사용해서 표준하고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한 거는 관심사의 분리입니다. 약간 지겨울 수도 있는데 저도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아요. 관심사의 분리를 좀 했습니다. 기존에는 뷰하고 비즈니스 로직이 한 군데에 뭉쳐 있다 보니까 데이터도 공용해서 쓰게 되고 어떤 로직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이 로직 저 로직을 다 살펴봤어야 되는데 관심사를 분리함으로써 뷰와 비즈니스 로직을 독립적으로 구분을 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익숙한 얼굴이 나오는데요. 마티 파울러라고 하시는 대가님이 로컬 DTO라고 하는 문서에서 설명하신 DTO에 대한 문구입니다. DTO를 사용하기에 좋은 곳은 도메인 모델과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 있는 모델 사이에 중대한 브리치가 있는 곳입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데이터의 어떤 변수명에 대한 컨벤션도 다르고 자료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백엔드한테 일하고 있는 백엔드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자료 구조 바꿀 거니까 이렇게 바꿔줘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면 그 전에 좀 빨간 약까지는 아니더라도 후시딩과 반창고는 붙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DTO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입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는 이따가 같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갑자기 좀 생뚱맞긴 하지만 CQS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 CQS는 커맨드 쿼리 세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명령 조회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변경하는데 값을 반환하지 않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SQL에서 보면은 뭐 업데이트라든지 인설트라든지 이런 메서드들이겠죠. 조회는 결과는 반환하지만 관찰 가능한 상태를 변경하지 않는 메서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액트를 예로 들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는 함수인데 상태를 바꾸는 로직이 내부에는 없는 거죠. 그런 거를 쿼리라고 부른다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한 도구는 JS 독인데요. 저희가 바닐라 JS 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타입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저희는 정적 타이핑,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 하위 호환으로 사용하고 IDE 자동 완성, 그러니까 역시 타입스크립트 하위 호환.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 적용하기 어려운데 일단 우리가 코드의 안정성을 높여야 하니까 JS 독을 한번 사용해 보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긴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3번까지 왔네요. 개선하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개선했고 그래서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를 한번 천천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전에는 솔직히 인프론 직원으로서 이런 그래프를 개요를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수강 바구니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디에 뭐가 중요한 게 있고 그 하단에는 어떤 리스트가 있고를 아웃라인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패러그래프라든지 스팬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키밸류라는 거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디스크립션 리스트, 그러니까 DL이라는 요소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접근성이나 표준을 증가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개발자가 보기에도 요렇게 묶이는구나 라고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의 생산성을 올리는 도구로도 어떤 표준이나 접근성을 챙기는데 같이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넣었고요.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있던 이벤트 핸들링을 크게 두 개로 쪼갰습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해서 카트.js라고 하는 모듈로 분리를 했고요. UI 업데이트 로직이라고 해서 UI를 업데이트하는 로직을 이 비즈니스 로직에 원래 섞여 있던 걸 다 꺼내서 한 곳에다가 뭉쳐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의 효과는 비즈니스 로직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획자가 와서
우리 빨간색으로 바뀌는 저 텍스트가 할인율이 지금 25%일 때 보여주고 있는데 할인율이 10%만 들어가도 빨간색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거는 뷰 쪽도 바뀌겠지만 비즈니스 로직도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게 비즈니스 로직이고 어떤 게 UI 로직인지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이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를 전역 변수처럼 쓰지 않고 지역 변수로 썼지만 어쨌든 여러 로직에서 가져다 쓰면은 전역 변수랑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와 로직을 관련 있는 그룹끼리 묶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과 관련된 데이터는 한 곳에 묶고요. UI와 관련된 뷰 로직과 그 로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테이트를 한 곳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묶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타입스크립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클로저를 사용했습니다.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 클래스를 쓰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맘만 먹으면 사실은 언제든지 접근할 수가 있고 외부에서 다른 개발자한테 인수인계 하듯이 이 변수는 언더스코어 있으니까 사용하면 안 돼요. 주석을 막 달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클로저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효과를 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selected product IDs라는 게 그전에는 밖에서 모든 로직들이 가져다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해진 함수들을 통해서만 수정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뷰 로직인데요. 여기에 뷰 스테이트가 어딨나 할 수 있겠지만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수정 버전 UI를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UI를 보여주고 있는지는 사실 셀렉터를 통해서 많이 표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셀렉터 같은 데이터도 비즈니스 로직에서 심어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뷰 로직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 유저 인포 에디트라고 하는 모디파이어가 붙은 유저 인포 클래스 셀렉터는 UI를 업데이트하는 쪽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분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리액트로 따지면은 뷰하고 관련된 스테이트를 한 곳에 분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비즈니스 로직 같은 경우에는 이 카트 안에 다 뭉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트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곳으로 마치 인스턴스화 하듯이 이제 객체를 만들어내고요. 비즈니스 로직도 만약에 뷰를 업데이트하는 로직이 좀 복잡하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오더 인포 뷰라고 해서 이름부터 뷰를 업데이트하는 로직이 있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분리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한 파일에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모듈로서 파일로 분리를 하게 되면 좀 더 명확한 분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벤트를 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어떤 절차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이 담겨 있지 않죠. 대부분 선언적으로 코드가 작성되어 있고 어떤 로직을 하고 있는지 이름을 보기만 해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좀 진행을 이제 큰 그림 쪽으로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장점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느냐? 바로 비즈니스 로직을 독립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비즈니스 로직이 뷰 로직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비즈니스 로직을 내가 복잡한 로직을 개선하려고 해도 이거 뷰 로직이랑 엮여 있어가지고 떼어내려면은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비즈니스 로직이 복잡해? 그러면은 개선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의 흐름이 좀 더 쉽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카트 장바구니라고 하는 페이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고 있는데 사용자 데이터라든지 사용자 데이터를 다루는 로직이라든지 어떤 쿠폰 정보를 다루는 비즈니스 로직, 주문 정보를 다루는 비즈니스 로직이 있는데 이 각각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add selected 쿠폰이라고 해서 쿠폰을 다루는 비즈니스 로직과 selected product라고 하는 어떤 장바구니하고 주문하고 관련된 어떤 로직이 복잡하게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죠. 그전에도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과 뷰 로직을 분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됐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상품을 선택하는 거하고 쿠폰을 선택하는 비즈니스 로직이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반대로 쿠폰과 관련된 비즈니스 로직을 수정하고 싶으면 프로덕트를 하고 관련된 비즈니스 로직을 같이 건드려야 되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쿠폰이라고 쿠폰스라고 하는 객체를 별도로 분리를 하고 오더라고 하는 주문 정보를 계산하는
로직을 별도로 분리를 하면은 결국에 카트라고 하는 곳에서도 데이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로직이 분리가 돼서 좀 더 선언적으로 바뀌고 우리가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 혹은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을 때 좀 더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기존 백엔드 코드는 스네이크 케이스에 자료 구조에 뎁스가 있으면은 언더스코어를 사용하는 구조였고, 저희가 개선하려고 했던 코드들은 카밀 케이스를 사용하고 프론트엔드에서 필요한 자료 구조만 선택해서 사용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조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 도구는 이제 DTO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is usable coupon for cart라든지 make order라고 하는 어떤 메서드를 사용하기 전에 프론트엔드에서 DTO를 사용을 해서 문제 없이 백엔드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예시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우리가 이제 보통은 매퍼라고 많이 부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O가 아니고 F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함수 형태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 구조를 넘겨주면 백엔드에 있는 컨벤션과 자료 구조로 매핑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백엔드에 있는 자료 구조에 속절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제는 프론트엔드에 적합한 자료 구조와 컨벤션을 백엔드 함수를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QS는 왜 가져다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함수가 많고 변수가 많다 보면은 클린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보통 선언적으로 이름을 잘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방법 중에 저는 이제 CQS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etch selected products라고 하는 거는 부수 효과가 없이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는 변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 상관없이 언제든지 호출해서 값을 꺼내다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명령은 내부에서 상태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 자체도 이거는 모디파이어다 혹은 커맨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네이밍을 하게 되고, 밖에서 코드를 읽는 사람도 이거는 내부에서 상태를 변경하는 함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독성을 올릴 수가 있고 함수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도 되고, 지금까지 보셨던 어떤 개선된 코드들을 보시면은 선언적으로 보이는 그 묘한 느낌은 이런 CQS를 통해서 가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S 독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JS 독을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위에 주석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찾아보시면은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게 되면 여기 위에 함수에다가 커서를 올리면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타입스크립트하고 거의 흡사하죠. 실제로 변수에 적절하지 않은 타입의 변수를 넣게 되면 빨간 줄이 그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상한 변수 타입을 넣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정적 타이핑과 ID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마무리인데요. 지금까지는 개발자로서 어떤 코드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어떤 도구를 사용했고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회사에 속해져 있는 개발자로서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세션의 주제는 지속 가능성인데, 과연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을 때 지속 가능하냐라고 외부에서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이런 코드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네, 이런 게 이제 지속 가능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이건 이제 타임라인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발 기간, QA 기간, 유지 보수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출발을 하면은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로는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거고요. 예시 그래프를 보면 프론트엔드 개발은 개발을 시작해서 유지 보수 기간이 한두 달 정도 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프론트엔드 개발하면은 그냥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한 시간과 뷰 로직을 구현한 시간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의 장점은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잘 바뀌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일정을 산출하는 데 있어도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뷰를 개선했을 때는 표준 및 접근성의 개선을 통해서 어떤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을 높여서 어떤 변경 사항의 요청이 왔을 때 좀 더 수월하게 대응을 했던 점이 있고요. 요 문구를 저는 이제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제 관심 있게 읽는 아티클이나 책에서 좀 많이 보이는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과 뷰,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은 변경의 속도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요청이 오지 않았는데 뷰에 대한 요청이 왔는데 비즈니스 로직을 수정하고 있으면 불필요한 추가 시간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하고 뷰 로직을 분리하게 되면 변경의 속도를 각각에 맞춰서 드릴 수가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면은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접근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속도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은 각자의 변경 사항이 상대방에게 한정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코드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나는 뷰만 수정하면 되니까 비즈니스 로직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 나는 비즈니스 로직만 수정하면 되니까 마크업은 많이 안 봐도 돼. 이런 식으로 좀 더 지속 가능한 코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이 TF를 진행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어떤 추가 요청권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코드를 수정한 시간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손을 딱 뗐을 때 뭐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수정, 한 달 반 전에 수정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코드가 남아 있는 거죠. 실제로 건드리지 않고. 그랬을 때에 약간 희열이 있더라고요. 내가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해서 개발을 하니까 요구 사항에 대해서 비즈니스 로직적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뷰만 업데이트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어떤 외부에서 CS로 이런 거 기능이 잘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라고 요청이 왔을 때 비즈니스 로직을 건드리지 않고 뷰만 건드려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수정에 대해서 요청을 받을 때 뷰와 비즈니스 로직을 같이 뭉뚱그려 가지고 수정을 한 적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좀 이거는 뷰 쪽이 수정이니까 여기를 수정하면 될 것 같아라고 정밀 유도탄을 떨어뜨리듯이 딱 가가지고 수정하고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어서 한번 공유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세션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